1984 조지 오웰 3. 윈스턴은 어머니의 꿈을 꾸었다. 어머니가 사라진 것은 그가 10살인가 11살 때였다. 어머니는 탐스러운 머릿결에 키가 큰 데다 조각처럼 몸매가 아름다운 조용하면서도 행동이 침착한 여자였다. 그리고 그가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는 아버지는 피부가 검고 야윈 편이었는데 언제나 검정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고는 안경을 끼고 다녔다. 윈스턴은 특히 아버지의 얇은 구두창에 대한 기억이 생생했다. 그런데 이들 두 사람은 1950년대의 제1차 대숙청 때 희생된 게 틀림없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어린 여동생을 껴안은 채 그가 있는 곳의 아래쪽 깊숙한 곳에 앉아 있었다. 여동생에 대해서는 자그맣고 허약한 아이로 언제나 말이 없는 가운데 커다란 눈망울만 깜빡이고 있었다는 것밖에 기억나지 않았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두 사람이 있는 곳은 지하였다. 정확하게는 샘 바닥이나 깊은 무덤 속 같은 데였다. 그런데 그곳은 그와 멀찍이 떨어진 아래쪽인데도 계속 더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둘은 침몰하는 배의 1등 선실에 앉아서 시커먼 물을 통해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선실 안에는 아직 공기가 있고 그는 두 사람은 그를 볼 수 있었지만 그러는 동안 배가 푸른 물속으로 가라앉아 시야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 같았다. 그는 빛과 공기가 있는 바깥 세상에 있는 반면 두 사람은 죽음을 향해 물속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더욱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윈스턴은 두 사람의 얼굴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이나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원망의 빛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단지 두 사람은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죽어야 하고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걸 알고 있는 듯했다. 그는 꿈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와 여동생이 자기 때문에 희생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개 깨어난 뒤에도 잊히지 않는 꿈속의 장면은 의식 속으로 파고들어 그것을 기억하는 한 항상 새롭고 가치 있는 일과 생각을 일깨워준다. 지금 이 순간 윈스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거의 30년 전에 있었던 어머니의 죽음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고 비극적이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비극을 옛날, 그러니까 아직 사생활과 사랑과 우정이 있고 부모 형제가 아무런 이해타산 없이 순수하게 서로 의지하던 시대에나 존재했던 것으로 여겼다. 아무튼 어머니를 떠올리면 그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다. 어머니는 죽는 순간까지 그를 사랑했다. 그는 당시 너무 어린데다 이기적이기까지 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할 순 없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불변의 사랑을 자식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다. 그는 그 같은 희생 정신이 오늘날에는 없다고 단정했다. 오늘날에는 공포와 증오와 고통만이 있을 뿐 감정의 존엄성이나 깊고 미묘한 슬픔 따위는 손톱만큼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이 모든 사실을 수백 길이나 되는 푸른 물속으로
가라앉으면서 자기를 올려보았던 어머니와 여동생의 커다란 눈망울을 통해 알게 되었다.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 윈스턴은 햇빛이 비스듬히 비치는 여름날 저녁 무렵 깔끔하게 손질된 푹신한 잔디밭에 서 있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경치는 전에도 꿈속에서 자주 보았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 같은 경치를 얼마나 자주 보았던지 실제 세계에서도 본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그는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그곳을 황금의 나라라고 생각했다. 그곳에는 토끼가 풀을 뜯는 오래된 목초지가 있고 그 위를 지나는 오솔길이 있었다. 여기저기 두더지 굴도 보였다. 들판 건너 엉성한 울타리 안에는 느릅나무의 잔가지들이 미풍에 살며시 떨고 이파리들은 순 많은 여인의 머리카락처럼 하늘거리고 있었다.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가까운 곳에 조용히 흐르는 맑은 시내가 있고 그 냇가 버드나무 아래 물속에 황어떼가 즐겁게 헤엄을 치고 있을 것 같았다. 검은 머리의 여자가 들판을 가로질러 그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단 한 번의 동작으로 옷을 벗어서는 거만하게 옆으로 획 던져버렸다. 그녀의 몸은 희고 매끄러웠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는 아무런 욕망도 일지 않았다. 그는 사실 그녀의 알몸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단지 그녀가 옷을 훌렁 벗어서 던지는 동작에 감탄했을 뿐이었다. 우아하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 동작은 모든 문화와 사상체계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것 같았다. 아울러 빅브라더와 당, 사상경찰마저 그 단 한 번의 멋있는 팔 동작에 의해 무시되어 버리는 듯했다. 하지만 이런 동작 역시 옛날에나 있었던 것이었다. 윈스턴은 잠을 깨면서 세익스피어라고 중얼거렸다. 텔레스크린에서 귀청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호루라기 소리가 30초 동안이나 계속 흘러나왔다. 7시 15분. 관리들이 일어나는 시간이었다. 윈스턴은 몸을 비틀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발가벗은 채였다. 외부 당원에게는 1년에 의벽비로 겨우 3,000 쿠폰이 할당되는데 잠옷 한 벌만 해도 600 쿠폰이었다. 그는 의자에 걸쳐놓은 지저분한 네이와 바지를 주워 입었다. 3분만 있으면 체조가 시작될 것이다. 옷을 입는 순간 그는 몸을 구부리면서 발작적으로 심한 기침을 했다. 이런 기침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거의 매일 터져 나왔다. 지독한 기침 때문에 허파가 텅 빈 것 같았다. 그는 등을 대고 누운 채 몇 번이나 헐떡거린 끝에서야 겨우 정상적인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런데 기침을 하느라 힘을 준 탓에 혈관이 팽창했는지 정맥류성 궤양이 또다시 근질거리기 시작했다. 3, 40대 그룹. 텔레스크린에서 째지는 듯한 여자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3, 40대 그룹. 자리를 잡아요. 3, 40대 그룹. 윈스턴은 텔레스크린 앞으로 뛰어가 차렷 자세를 취했다. 어느새 스크린에는 말랐지만 근육이 발달된 젊은 여자가 튜닉에 운동화를 신고 나와 있었다. 팔굽혀펴기. 그 여자가 구령을 붙였다. 자, 구령에 따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동지들이여, 어서 따라해요. 좀 더 박력 있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발작적인 기침의 고통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았던 꿈속의 인상이 구령에 맞춰서 체조를 하는 동안 나는 또 한 차례 그의 뇌리에 떠올랐다. 그는 체조 시간에 걸맞는 유쾌한 표정을 억지로 지은 채 양팔을 기계적으로 흔들어대면서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을 되살리려고 애썼다. 하지만 역시 어려운 일이었다. 1950년대
전의 일들은 뇌리에서 모두 지워진 상태였다. 무언가 증명할 만한 물적 증거가 없으면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의 윤곽마저 그 뚜렷한 모습을 잃고 말 것이다. 대단한 사건이 있었다는 기억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극히 사소한 일은 생각이 나는데 당시의 분위기는 기억나지 않아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긴 공백 기간이 생겼다. 모든 것이 그때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심지어 나라 이름도 지도 모양도 바뀌었다. 당시에는 에어스트립 1도 이렇게 불리지 않았다. 잉글랜드나 브리튼이라고 불렸다. 다만 런던은 그때도 런던이었던 것 같다. 윈스턴은 자기 나라가 전쟁을 하지 않을 때를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렸을 때 한 차례 공습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 당시 사람들이 모두 혼비백산했던 것으로 보아 그 전까지는 꽤 오랫동안 평화시대가 지속되었던 게 분명했다. 아마도 콜체스터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이 그 공습이었으리라. 윈스턴은 공습 자체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그의 손을 꼭 잡고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나선형 계단을 빙빙 돌아서 급하게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갔던 일은 기억할 수 있었다. 그때 그는 다리가 너무 아파서 훌쩍거렸다. 그러자 아버지가 잠시 쉬자고 했다. 어머니는 천천히 꿈속을 헤매는 듯 멀리서 뒤따라왔다. 갓난 여동생을 아는 채였다. 아니, 어쩌면 어머니는 담요 뭉치를 안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때 여동생이 태어났었는지 어땠는지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어쨌든 그의 가족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소란스러운 지하철 정류장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돌로 된 바닥에 주저앉아 있기도 하고 새로 만든 대합실 의자에 잔뜩 포개 앉아 있기도 했다. 윈스턴과 그의 부모는 바닥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들 옆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란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검은색 고급 양복에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백발의 할아버지는 얼굴이 붉고 눈이 파란색이었다. 그런데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몸에서는 땀 냄새 대신 술 냄새가 풍기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인지 눈에서 솟아나는 것이 술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약간이나마 실제로 취하긴 했지만 술이 아니라 억제할 수 없는 슬픔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윈스턴은 어린 마음에도 무언가 무서운 일이 결코 용서할 수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다. 그것이 어떤 일인지도 대강은 알 것 같았다.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어쩌면 그의 손녀가 죽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할아버지는 몇 분마다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했다. 그놈을 믿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그토록 말했잖아. 그놈들을 믿으면 이 꼴이 된다고. 내가 늘 그렇게 말했는데 그놈들을 믿은 게 잘못이었어. 윈스턴은 할아버지가 말했던 그놈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지금은 기억나지 않았다. 어쨌든 할아버지를 만난 그 무렵부터 전쟁은 엄밀히 말해서 늘 똑같은 전쟁은 아니었지만 그야말로 한시도 끊이지 않았다. 그가 어렸을 때 몇 달 동안 런던에서도 시가지전이 벌어져 혼란스러웠었는데 그 중 몇 장면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그러나 그동안의 역사, 요컨대 누가 언제 누구와 전쟁을 벌였는지 알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현존하는 것 외에는 달리 그에 대한 기록이나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가령 1984년, 지금이 1984년이라 가정하고, 오세아니아가 유라시아와 전쟁 중이고
이스트 아시아와는 동맹을 맺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이들 3대 강국이 어느 시기에는 지금과 다른 관계였다고 말할 수 없다. 윈스턴도 알고 있듯이 4년 전만 해도 오세아니아는 이스트 아시아와 전쟁 중이었고 유라시아와는 동맹을 맺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윈스턴이 당의 통제에 쉽게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밀히 얻을 수 있었던 정보의 일부였다. 공식적으로는 동맹국이 바뀌는 일은 절대 없었다. 오세아니아는 현재 유라시아와 전쟁 중이다. 그러므로 오세아니아는 유라시아와 항상 전쟁 중이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적은 언제나 절대악이며 과거에든 미래에든 적과 타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놀라운 일은 윈스턴은 어깨를 억지로 힘들게 뒤로 젖히면서 이것은 양손을 엉덩이에 대고 허리를 중심으로 몸통을 돌리는 체조인데 등의 근육 강화에 좋다고 한다. 수만 번 생각했다. 그것이 모두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만약 당이 과거에까지 손을 뻗어 이런저런 사건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절대로 없었다 라고 말한다면 이는 단순한 고문이나 죽음보다 더 무서운 일이라. 당에서는 오세아니아가 유라시아와 동맹을 맺은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윈스턴 스미스는 오세아니아가 4년 전에 유라시아와 동맹을 맺었던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이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 바로 그의 의식 속에. 여차하면 완전히 지워져 버릴 그의 의식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었다. 그래서 만일 사람들이 당의 거짓말을 믿는다면, 그리고 모든 기록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거짓말은 역사가 되고 진실이 되는 것이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이것이 당의 슬로건이다. 그러나 과거는 본질적으로 변동될 수 있음에도 여태 그런 적이 없다. 지금 진실한 것은 영원히 진실하다. 이는 지극히 단순한 이치이다. 필요한 것은 자신의 기억을 끊임없이 말살시키는 것뿐이다. 사람들이 이를 현실제어라 칭했는데 신어로는 이중사고라고 한다. 현이시여. 여자 체조교사가 약간 부드럽게 소리쳤다. 윈스턴은 양말을 축 늘어뜨린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의 생각은 이중사고의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 진실을 훤히 알면서도 교묘하게 꾸민 거짓말을 하는 것. 철회된 두 가지 견해를 동시에 지지하고 서로 모순되는 줄 알면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믿는 것. 논리를 사용하여 논리에 맞서는 것. 도덕을 주장하면서 도덕을 거부하는 것. 민주주의가 아닌 줄 뻔히 알면서 당이 민주주의 수호자라고 믿는 것. 잊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든 잊어버리고 필요한 순간에만 기억이 떠올랐다가 다시 곧바로 잊혀버리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정 자체에다 똑같은 과정을 적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지극히 미묘하다. 의식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빠지고 자신이 방금 행한 최면 행위에 대해서까지 의식하지 못하는 격이다. 이래서 이중사고라는 말을 이해하는데 조차 이중사고를 이용해야만 한다. 여교사가 다시 차렷! 하고 소리쳤다. 그리고는 열띤 목소리로 이어서 말했다. 이제 발끝까지 손을 뻗쳐봅시다. 엉덩이부터. 자, 동지들. 하나, 둘, 하나, 둘. 윈스턴은 이 같은 체조가 싫었다. 발꿈치부터 둔부까지 가시에 찔리듯 결리는 데다 발작적인 기침이 쏟아져 나올 때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체조 때문에 혼자서 명상을
하는 즐거움마저 잃고 말았다. 과거는 단순히 변경된 게 아니라 사실상 파괴되어 버렸다. 자신의 기억 외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는데 가장 명백한 사실일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는 빅브라더에 관해서 처음으로 들은 때가 언제였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1960년대의 어느 때였던 듯했다. 정확하게 언제였다고 단언할 수는 없었다. 당 사에는 빅브라더가 혁명 초기부터 당의 지도자이자 수호자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다 그가 활동한 시대는 엉뚱하게도 원통 모양의 우스꽝스러운 토패드를 쓴 작가들이 번쩍거리는 자동차나 유리창이 달린 마차를 타고 런던 시내를 활보하던 1940년대와 1930년대까지 소급되어 있다. 이 신화의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꿈인 것인지 알 수 없다. 윈스턴은 당이 언제 생겼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1960년 이전에는 영사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옛날식 표현인 영국 사회주의라는 말은 그 전에도 통용되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물론 당사에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할 만한 것도 있었다. 예를 들어 당사에는 당이 비행기를 발명했다고 적혀 있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윈스턴은 아주 어렸을 때 비행기를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는 꼭 한번 역사적 사실을 날조한 게 분명한 증거 문서를 입수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 스미스! 텔레스크린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0679 스미스. 그래 당신. 더 낮게 굽혀요.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지 않는군요. 더 낮게. 좋아요 동지. 자 여러분. 편히 쉰 자세에서 나를 좀 봐요. 윈스턴의 온몸에 비오듯 땀이 흘렀다. 그의 얼굴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실증난 표정을 보이지 말자. 화난 표정도 짓지 말자. 눈 한 번 깜빡거려서도 안 된다. 그러면 끝장이다. 윈스턴은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요교사의 동작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몸을 앞으로 구부려서는 손가락 천마디를 발가락에 갖다 댔다. 그 동작은 우아하다고 할 수 없지만 깔끔하면서도 유연했다. 자, 동지들. 여러분도 나처럼 해봐요. 나를 다시 보라고요. 나는 39살에 아이도 넷이나 있어요. 그런데도 자, 나를 잘 봐요. 그녀가 다시 몸을 구부리면서 덧붙여 말했다. 나는 무릎을 전혀 굽히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음만 먹으면 나처럼 할 수 있어요. 45살 이하라면 누구든지 발가락에 손을 댈 수 있다고요. 우리 모두가 전방에 나가 싸울 특권을 누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건강만은 지킬 줄 알아야 해요. 말라바 전선에 나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해봐요. 유독요소에 있는 해병들도 말이에요. 그들이 무엇과 대결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요. 자, 다시 합시다. 잘했어요, 동지. 훨씬 좋아졌군요. 윈스턴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상체를 힘껏 앞으로 굽혀서 무릎을 구부리지 않은 채 발가락에 손가락을 갖다 대는 것을 보고는 여교사가 격려하듯이 말했다.